안녕하세요. 경매의 신자자 우리 오기 전에 이성용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바로 NPL입니다. 부실채권.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데 일단 붐이죠. NPL 시장이 그런데 지금 붐이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절대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NPL 자체만 강의를 듣고 NPL 자체를 바로 뛰어든다. 그게 굉장히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전혀 다른 영역이 아니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절대로 NPL 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벌 수도 있다. 인맥 통해서. 그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현 경매 시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 경매 시장에서 또 NPL 시장에서 일반 물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다세대나 빌라들, 또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동종평수가 과거에 얼마에 낙찰이 됐었는지를 보게 되면은 현재 내가 NPL 부실채권을 사올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될지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AMC를 통해서 이제 배울 거지만 AMC를 통해서 우리가 부실채권을 사온다. 채권과 저당권을 사온다고 보자고요. AMC가 낙찰가가 뻔해요. 그냥 내 이 채권을 갖고 있다가 낙찰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얼마의 수익이 1000만 원이 떨어지겠다는 계산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 개인한테 더 손해를 보고 팔겠습니까? 싼 가격에 팔겠습니까? 가만히 냅둬도 난 1000만 원 수익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8000에 사왔어. 9000에 낙찰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선순위 저당권이면 1000만 원이 수익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AMC가 개인한테 얼마에 팔 거예요? 8000에 팔리는 절대 없고. 그렇죠? 8200에 판다? 8000에 사와서 200 수익을 본다고? 가만 냅두면 1000만원 수익인데 9000에 낙찰이 돼서 얼마에 팔겠어요? 9000만원 다 되는 돈에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물건, 낙찰가가 뻔히 예상되는 물건으로는 우리들이 NPL 시장에서 웬만해선 수익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경매 고수가 되어서 예상 낙찰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실력이 아주 좋아져야 돼요. 뻔한 것들 말고.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강의와 함께 녹아내리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복습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재산권과 신분권이 있습니다. 권리에는. 맞나요? 근데 경매에서는 신분권은 굳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그럼 재산권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물건과 두 번째, 채권이 있습니다. 물건은 뭐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말이에요. 그쵸? 채권은 뭐예요? 특정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특정 상대방에게. 대상이 사람이고 물건은 대상이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물건이 사라지면 권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한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근데 그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서 사라졌어. 그럼 저당권이 끝난 거예요. 하지만 채권은 그 건물이 사라졌어도 그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다른 자산이라든지 그 사람의 월급이라든지 그 사람이 관련된 모든 거를 세대에 내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개념 정확하게 갖고 있으시죠? 지금까지 배워서. 자, 보자고. 그러면 물건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건이 양도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쵸? 물건은 대항력이 있고 그리고 절대권이고 배타성이 있어요. 그쵸? 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아파트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배웠잖아요. 그쵸? 경비 아저씨 허락을 받고 내 물건을 파나요? 아니 옆집 이웃 사람이 허락을 받고 동의하에 내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아파트를? 내가 팔고 싶으면 그냥 팔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물건이에요. 근데 채권은 상대권이죠? 근데 이 양도에 있어서는 세모라 그랬어요. 세모라고. 얘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금전 채권일 때와 비금전 채권일 때, 돈이 아닐 때. 그러면 금전 채권일 때는 채무자의 그렇죠. 채무자에게 그냥 채권을 팔았으니 그 사람한테 금전 채권이니까 돈을 받아라 라고 통지만 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비금전 채권일 때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임차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내가 임차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한 공간에 대해서 임차인으로서 또 꼬리를 쳐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차인과 계약하는 또 하나의 꼬리친 임차인, 전차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 임차인은 봐봐요. 임차권을 양도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차인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임차권은 금전채권이에요? 비금전채권이에요? 비금전채권이에요. 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지 돈과 상관없는 권리예요. 임차권은. 맞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그쵸? 딱 떨어지죠. 자, 이제 MPR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갑과 을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합니다. 금전 소비대차가 뭐라고요? 금전을 소비하고 나중에 갚아라. 돈을 빌려줄 테니 따위가 되었을 때 돈을 다시 갚아라. 이런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쵸? 금전 소비대차 계약 얼마나 있냐? 1억을 을이 갑에게 빌려줬습니다. 자, 근데 을은 돈을 빌려주면서 1억이라는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서 갑 소유로 인정되는 아파트에 뭘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해버린 거예요. 저당권은 은행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 사람은, 을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아니에요? 채권자고, 갑은 채무자잖아요. 그럼 채권자면서, 채권이 있으면서 저당권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과 물권,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에 대한 권리예요. 그쵸? 그러면 채권과 물권은 역시나 겸유할 수 있다.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죠? 자, 어쨌든 1억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도 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일단 갑자기 때가 됐어. 돈을 갚을 때가 됐는데 갑이 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아 진짜 열받죠. 이랬을 때 을은 이 돈을 갚는 날, 친구가 이 돈을 갚을 날짜를 맞춰서 바로 맞물려서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한테 이 새끼야 아휴,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내가 병한테 채권 팔았으니까 얘한테 갚아. 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통지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전제하에 통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당권도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팔았으면. 그쵸? 담보 잡아놓은 것도. 이것도 통지를 해야 해요? 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당권은 그냥 이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보자고요. 저당권은 그냥 이전하면서 그 다음 채권 양수 계약서를 쓰겠죠. 누구와? 병과 을과 병. 그러면서 얼마에 팔아야 되니까 7천만원에 병이 매입했더라고요. 1억을 받을 수 있는 걸. 네. 저당권이 얼마예요 지금? 그쵸. 1억. 근데 7천에 매입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수익을 볼 수가 있을까? 첫 번째. 갑이 채무를 변제한다. 얼마를 변제할까요? 1억을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1억을 변제했어요. 그럼 얼마 수익이에요?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야. 아, 땡큐다. 그쵸? 땡큐예요. 두 번째는 돈을 안 갚으니까 지금 저당권이 있단 말이에요. 병은 저당권까지 이전해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저당권자에게는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경매를 신청하고 내가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란 말이에요. 물권자로서. 자, 그럼 경매에서 배당을 받는다. 자, 낙찰이 얼마나 돼 있냐? 낙찰이 9천만 원이 됐다고 볼게요. 9천만 원에. 1억짜리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하고 9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9천에 일반 물건 낙찰이 돼도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자, 보자. 그럼 얼마 수익이에요? 수익이? 2천. 이것도 수익. 이번 수익은 2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NPL의 구조인 거예요, 이게. 채권을 사와서, 저당권도 사와서 내가 먼저 줄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배당받으려고 채권자로서.
그때 경매 낙찰가를 잘 계산해야 돼요. 내가 7천에 매입했는데 낙찰가가 만약에 7천이에요. 아니 6천이래. 6천에 낙찰될 것 같아. 그럼 내가 만약에 7천에 사왔다라는 건 내가 사고 친 거예요. 채권에 1억짜리를 싸게 사와서 기분이 좋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낙찰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MPL을 합니까? MPL 경매를 모르고 MPL만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고 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쨌든 낙찰가가 9천이 뜨게 되면은 여기서 최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저당권자로서 1억이잖아요. 7천에 매입을 해왔어도 맞죠? 근데 9천이 낙찰이 됐으니까 9천이 배당이 되면은 7천에서 와도 9천 배당되니까 수익이 2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이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접 내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 얼마에? 1억에. 아,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채권에 7천에 매입해였는데 어떻게 1억에 입찰을 들어갑니까? 이게 사고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MP의 부실 채권을 구입해온 채권자가 경매에 입찰에 참여했을 때는 우리들이 이기기가 힘든 이유인데 그렇게 높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손해가 아니고 수익입니다. 자, 보세요. 7천에 사온 거는 그냥 치워버리고 저당권자로서 최대 얼마까지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까? 1억을 배당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1억을 팍 써버리면은 이 1억을 가지고 배당을 할 텐데 내가 1억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1억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배당표가. 그러면 잔금이 상계 처리돼 버리는 거야. 잔금은 한 푼도 안 낸다니까 1억을 썼어도. 어차피 나한테 1억 다시 들어오면서 잔금 내서 뭐예요? 그쵸? 행정상 괜히 번거롭기만 하잖아요. 이해됐었습니까?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1억을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잔금 안 내버리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아파트가 1억짜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7천에 사온 게 되는 거네요. 집을. 그쵸? 1억이 썼어도 잔금 안 내게 되니까. 그럼 이건 매매를 했을 때 얼마 수익? 3천 수익.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부실채권을 다루는 유동화 전문회사에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7천에 사왔으면은 8천에 매매를 해서 1천에 수익을 보는 것이죠. 1천의 수익을 8천에 매매해서.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MPL 시장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가 녹아내린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매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고 MPL을 하려고 하면은. 왜냐면은 이 매입해오는 금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그 저당권이 뭐 1억짜리를 아무리 6천에 준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절대 4천에 될 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거는 제가 말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구조인지. 이 시장이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MPL 시장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고 제일 사기꾼이 많아요. 진짜 더러운 시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강의를. 자, 다시 머릿속을 이렇게 비우시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지금은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너무 집중하지 말고 받아 적지 말고 편안하게. 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은 돈놀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합법적인 돈놀이를 하는 곳이잖아요. 은행은. 그렇죠? 그럼 은행은 국민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그 예금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이자가 높아야 적어요. 예금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자는 좀 작죠. 예금이자가. 그렇죠? 그리고 은행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예금한 돈을 가지고 다시 국민에게 뭘 해준다? 대출을 해주고, 이번엔 좀 높은 이자를 가지고 옵니다. 받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높은 이자를 받아서 여기서 내 몫을 챙기고, 은행은 내 몫을 챙기고 예금한 사람한테 예금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자의 갭이 지금 계산이 됐었죠. 어떻게 은행이 돈을 버는지. 그런데 은행이 현재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래, 채권이 100개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개를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그럼 채권을 100개 있다라는 것은 대출을 100개 줬다라는 소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부실 채권이 30개예요. 그러면은 현재 부실률이 몇 프로예요? 100분의 30? 30%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은행은 국민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를 받아요. 잘하면은 특혜를 받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은행은 국가로부터 이제 BIS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은행 자산의 어떤 건전성을 이제 BIS 비율을 따져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태가 나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은행은 항상 조심한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조심할까? 이럴 때 첫 번째, 은행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야. 몇 개를? 100개를. 빨리 돈 빌려주는 거야. 사채를 사채. 그러면은 갑자기 채권이 몇 개로 바뀌어요? 200개로 바뀌는 거잖아. 그쵸? 200개 중에 부실채권이 30%니까 부실률이 15% 뚝 떨어진 거란 말이야.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머리를 쓰거나 아니면 채권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매각. 이제 1차 시장이에요. 첫 번째, 뭉탱이로 규모가 이제 한 100억에서, 이게 지금 뭐 100만 원이 아니에요.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채권을 50에서 60% 금액에 빌려준 돈에 50에서 60% 금액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100억에서 200 단위로. 어디에? 좀 대표적으로 큰 어떤 자산관리회사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뭐 파인트리 이런 회사에, 여기가 이제 1차 매각 시장인 거예요. 2차 매각 시장. 이렇게 뭉탱이로 팔아버립니다. 뭉탱이로. 여러분들 뭐 은행 바로 뭐 은행에 가서 한 개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60에서 70%로 60에서 70% 금액에 어디에 팔냐면 이번에 유동화 전문 회사에 파는 거예요. 그럼 파인트리는 여기서 딱 채권 돈만 남겨먹고 가는 거죠. 그쵸? 10%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70에서 80% 금액에 AMC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뭉탱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한테 개인한테 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통 AMC 상대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따로 이제 아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여기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70에서 80% 가져갖고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금액에 이제 팔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진짜 이번에도 사고 난 친구가 있어요. 제 아는 친구인데 AMC한테